AD 70년 로마에 의해 멸망당한 뒤 지구상에서 사라졌던 나라. 그 이후 1900년 동안 모진 고난과 핍박, 박해 속에 유랑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은 1948년 독립국가를 재건했다. 1900년 만에 이루어진 기적 같은 독립.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스라엘의 이 같은 역사를 세상은 기적이라 했다. 과연 무엇이 이스라엘의 독립을 가능케 했던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 그 성경의 기록을 살피다 보면 특이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열매를 구하신 때는 무화과가 맺힐 때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예수님의 저주로 인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셨던 것일까? 성경에서는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악하여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며 열매를 구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았다. 오히려 교만한 목소리를 높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 말라 죽게 한 사건은 이 같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예수님의 예언이 있은 지 40년 후 무화과 나무가 말라 죽었듯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당했다. 당시 이스라엘의 멸망을 똑똑히 지켜보았던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날의 참상을 이렇게 전하고 있다. 성에서 외출하는 길이 단절되면서 기근이 더욱 심해졌다. 안전의 희망은 끊어졌고 집마다 가족마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사람을 먹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실내와 성의 소로에는 온통 어린이와 노인의 시체들, 그리고 죽어가는 여자들로 가득했다. 요세푸스의 기록은 이미 이 같은 상황을 내다보셨던 예수님의 예언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예수님의 예언에 따라 멸망된 이스라엘.
그 후 190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혔고 유대민족은 세계 도처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다.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은 영국의 지배를 끝으로 독립을 선포했다.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살던 민족이 1900년 만에 잃었던 나라를 다시 찾은 것이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적이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잃었던 나라를 1900년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유일무이한 이스라엘만의 역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에는 이미 이스라엘의 독립이 예언돼 있었다. 연한 가지를 내고 잎사귀를 내며 소생하는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의 멸망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로 빗대어 예언됐듯 이스라엘의 독립 또한 소생하는 무화과 나무로 예언돼 있었다.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의 멸망 예언을 이루신 하나님.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가셨을까? 지금부터 무화과 나무로 비유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할 당시 팔레스타인에 있던 유대인들의 수는 약 65만 명이었다. 이 65만이라는 수는 1882년부터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유대인들의 이민자 수다. 독립국가를 이루기 위한 유대인들의 이주는 19세기 말부터 시작됐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독립을 향한 일련의 움직임도 없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국가의 독립은 꿈에서나 그릴 수 있는 이상일 뿐이었다. 그러나 19세기 말 태동한 조상의 땅에 유대국가를 재건하자는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고향 땅으로 돌려놓는 계기가 됐다. 시온주의 운동은 유대국가를 재건하기 위해 옛 선조의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이민운동으로 전개됐다. 이 같은 이민운동을 주도한 사람은 시온주의의 아버지라 일컬어지는 데오도르 헤르젤이었다. 그런데 당시 신문기자로서 별다른 문제없이 살아가던 헤르젤은 왜 시온주의 이상을 부르짖는 시온주의 운동가가 된 것일까? 1894년 10월 헤르젤은 그의 인생에 큰 변혁을 가져온 일대 사건과 만나게 된다. (1894년 10월) 프랑스 사회의 평온함을 깨는 한 사건이 발생한다. 드레푸스라는 프랑스 육군 장교가 적국의 군사 정보를 팔았다는 혐의로 체포돼 종신형 판결을 받는 드레푸스 사건이 그것이다. 그러나 범인으로 지목된 드레푸스는 무죄였다. 애초부터 이 사건은 드레푸스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다. 프랑스 군부에 의해 치밀하게 조작된 사건. 조사 끝에 사건의 진범이 밝혀졌지만 드레푸스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12년 동안 갇혀 있어야 했다. 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 고조 할아버지 때부터 프랑스에 살아서 프랑스가 내 조국이다. 프랑스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장교요.
그렇게 해도 조국이고 뭐이고 소용없다. 유대인들은 무슨 놈의 조국이냐.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요거도 먹는 거예요. 저 나쁜 짓도 한 것도 아니야.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프랑스 시민권을 갖고 있고 프랑스 장교였지만 유대인이었다는 것. 그것이 드레푸스가 누명을 써야 했던 이유였다. 드레푸스 사건과 같이 유대인을 차별하고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박해하는 정서는 당시 유럽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돼 있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반유대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유럽 사회는 이 같은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됐던 것일까? 유대민족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조국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도와주고 밀어줄 사람이 없어요. 어디 가든 전대벗고 하루아침에 정책이 바뀌어서 반유대민족주의라면 그 나라에서 떠나서 다른 민족으로 유리방랑을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 게 거기에 때 믿는 것은 오직 돈이에요. 돈이 있어야 옮기기도 하고 돈이 있어야 매수를 한다고. 유대민족은 오직 그것만 믿어요. 그래서 돈만 알아요. 외부에서 볼 때 수전노 같아요. 나라 없이 떠돌았던 유대인들에게 돈은 절대적인 힘이었고 동시에 자신들을 보호해줄 유일한 수단이었다. 유대인들은 보석 세공, 시계 수리, 구두 수선 등 유럽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려하는 일들을 도맡으며 악착같이 돈을 모았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유럽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고금리의 고리 대금업을 펼쳤고 그로 인해 큰 수익을 남길 수 있었다. 그러나 돈에 관해 워낙 철저했던 유대인들은 수전노처럼 인색했다. 그것이 차별과 박해를 낳는 원인이 되었다. 그러나 반유대주의 정서가 만연된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항상 자기들이 다른 민족보다도 앞서 있고 오히려 기독교인들보다 더 이 종주국인 어떻게 보면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뿌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화를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그 기독교인들의 당시에 그 유럽 사회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의 하나의 타겟이 됐습니다. 항상. 독특한 율법을 고수하며 살았던 유대인들만의 종교.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만을 택하셨다는 유대인들만의 선민의식. 이것이 반유대주의 정서를 만연케 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며 까다로운 음식법에 따라 살면서 항상 율법에 얽매여 있었던 유대인들만의 종교적 성격은 유럽 사람들에게 극심한 혐오감을 느끼게 했다. 유대인들은 전 종교적인 그 신념 때문에 뭐 음식도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든가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안 먹는다든가 뭐 이런 여러 종교적인 제약 때문에 함께 살 수가 없었어요. 결혼도 유대인은 유대인하고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민족 안에 민족으로서 그 나라 안에 나라로서 항상 뭔가 좀 이렇게 이질감을 갖고 있는 차에 뭐 중요한 사건이 난다든가 유대인을 향해 극도의 이질감을 갖고 있던 유럽 사람들은 중요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그 누명을 고스란히 나라 없는 유대인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반유대주의의 박해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극심하게 불거져 19세기 말에는 온 유럽으로 신속히 퍼져나갔다. 이런 것들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어디를 가도 안주할 수 없고 우리는 우리 땅을 찾아서 우리 나라를 가져야만 우리가 이런 압박을 벗어나서 우리가 우리 정체성을 살리며 살 수 있겠구나라는 하나의 이상으로 가졌겠죠. 1894년 10월 드레푸스 사건을 접하면서 반유대주의의 거센 물결을 실감한 헤르첼은 유대국가라는 소책자를 저술, 오직 유대국가 건설만이 차별과 박해 속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같은 헤르젤의 신념은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한 인쇄술과 통신, 교통수단의 발달과 함께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파됐다. 헤르젤은 전 유럽의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 재건을 논의하자는 시온주의 총회 초대장을 보냈고 1897년 8월 29일 스위스 바젤에서 제1차 시온주의 총회가 열렸다. 반유대주의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유대국가를 건설하는 길밖에 없다는 헤르젤의 연설은 총회에 참석한 유대 지도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였다. 이후 헤르젤은 자신의 뜻에 동참한 시온주의 운동가들과 함께 전 유럽을 돌면서 강연을 펼쳤고 유대국가 책자 보급에 박차를 가하며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자는 대규모 이민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지만 굉장히 그 소수로서 흔적만 남아있는 정도였는데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필요성과 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자극하고 그것을 그 이주를 젊은 사람들에게 이주를 이렇게 그 이념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그런 운동도 하게 되고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자금도 지원해주는 이런 활동이 조직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서 비로소 이제 시온주의 운동이 하나의 국가 건설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시작되었다고 그 당시에 볼 수 있겠죠. 국가 건설을 위한 팔레스타인으로의 이주는 이렇게 시작됐다. 이때부터 헤르젤의 영향을 받은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안식일마다 예배를 볼 때 할아버지 랍비라한테 들은 얘기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목지, 하나님이 자기들한테 준 그런 땅이다. 그래서 가서 봤더니 젖과 꿀은 고사하고 물도 흐르지 않는 사막이란 말이야. 정말 유럽의 옥토 지역에 살던 사람으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 버려진 땅이에요. 모래바람만이 흩날리는 버려진 땅. 그 누가 이곳에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꿀 수 있을까? 거기에다 유럽 사회에서 기반을 잡고 살아가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시온주의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이상일 뿐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팔레스타인 이민을 주도한 헤르젤, 그와 뜻을 함께한 시온주의 운동가들, 그리고 이민자들 모두는 이 같은 현실에 낙담치 않을 수 없었다. (1903년) 당시 우간다를 식민 통치하고 있었던 영국 정부는 헤르젤에게 우간다에 이스라엘을 재건하라는 우간다 유대국가 건설안을 제안했다. 당장 만약에 그것이 받아들여진다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그 뭐 10년, 20년 안에 어떤 결과를 볼 수 있는 아주 그 매력적인 하나의 그 프로젝트였겠죠. 헤르젤과 시온주의 운동가들이 이 같은 영국의 제안을 거부할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유대인들이 꿈꾸던 팔레스타인 땅은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척박한 불모지였고 유럽 사회에 만연된 반유대주의 정서는 사그라지지 않을 기세였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현실에 반해 영국이 제안한 우간다는 적당한 기후, 풍부한 자원과 함께 여러모로 유대인들이 살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매력적인 우간다 유대국가 건설안.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 시온주의 운동 기구 본부에다가 영국 정부에서 협상을 요청했습니다. 당신의 나라를 건설해서 평안한 국가로 유지하려면은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유간다 또는 아르헨티나의
둘 중에 하나를 정해서 또는 두 나라를 정해서 그리민을 보내라. 상당히 토론을 많이 하다가 정체성을 찾은 겁니다. 당위성을 찾은 겁니다. 왜 아르헨티나에 가서 유대민족 국가를 세우냐? 그랬을 때 아르헨티나에 있는 원주민들이 너희들이 왜 여기서 나라를 세우냐고 할 때 뭔 말을 하냐? 그러나 팔레스타인은 아무리 사막이고 뭐들 망정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땅이고 우리 조상이 살던 땅을 우리가 회복해서 산다. 여기에 당위성이 있고 정체성이 있다. 예루살렘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을 설득할 수 있었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유대주의 박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대국가를 재건하고자 했던 유대인들이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이 절호의 순간에 시온주의 이념과 명분을 내세웠던 것일까? 그렇다고 팔레스타인 땅에 당장이라도 들어설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팔레스타인 토착민들에게 불모지 땅 일부를 구입해 이주했지만 여전히 팔레스타인은 아랍 토착민의 땅이었고 아랍 국가의 소유였다. 이 같은 암담한 현실을 알면서도 왜 유대인들은 명분만을 내세우며 끝내 우간다 유대국가 건설안을 포기했던 것일까? (1917년 11월 2일) 영국 외상 벨포로부터 유대 시온기구 앞으로 한 통의 서한이 보내졌다. 영국 정부는 팔레스타인의 유대인의 민족적 향토 수립을 지지하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행한다. 벨포어 선언이라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이 재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는 영국의 약속이었다. 그런데 왜 영국은 이와 같은 약속을 한 것일까? (1914년 7월) 유럽 강대국들의 이해가 충돌한 끝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전쟁을 치르는 동안 생각지 않은 고비를 여러 번 겪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폭약의 제조원인 무연화약의 부족은 가장 큰 위기였다. 그러나 영국의 이 위기는 새로운 폭발물 제조 방법을 찾아낸 한 유대인을 통해 해결된다. 그가 바로 열렬한 시온주의 운동가였던 하임 바이츠만이었다. 이같이 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의 위기를 도운 유대인은 바이츠만뿐이 아니었다. 금융부호가 로스차일드는 돈과 무기를, 그리고 수많은 유대인들은 영국군으로 자원하여 영국을 도왔다. 유대인들이 영국을 도운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약속을 한 것이 이 앞으로 이스라엘 땅이 이제 이스라엘 땅 우리가 통치하게 될 때 그 땅에다가 유대인 너희 나라를 세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 그런 이제 약속을 하게 된 것이죠. 팔레스타인에 들어서려 했지만 어떠한 명분도 갖고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 이런 상황에서 1차 세계대전을 통해 그 땅을 위임 통치하게 된 영국이 벨포어 선언을 했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실로 귀중한 명분을 가져다주는 것이었다. 벨포가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고난을 유대인들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희망을 갖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팔레스타인 땅을 갖다가 찾아서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 그때부터는 더 대량 이민 집단들이 구성돼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큰 전환점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막연하기만 했던 이스라엘 재건의 희망은 조금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었다. 벨포어 선언을 통해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속속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섰다.
그때 이민 들어오는 유대인들의 성격을 보면은 유럽의 거의 최고 지성인, 그다음에 최고 지식인, 그다음에 뭐 조직력이나 전쟁 수용 능력이나 이런 그 현대로 가는 의미에서의 구체적인 고급 인력이었기 때문에 지식인과 실업가, 종교 지도자, 기술과 과학에 뛰어난 역량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의 이민. 이 같은 고급 인력들이 이주하면서 팔레스타인에는 이스라엘 재건을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일어났다. 불모지는 개간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됐고, 집이 지어지고 수도가 생기고 건물이 세워졌다. 유대 자치기구와 유대인 마을의 형성. 비록 국가를 세울 만한 충분한 유대인들이 들어선 것은 아니었지만 꿈 같기만 했던 이스라엘 재건의 희망은 분명 눈앞의 현실로 다가서고 있었다. 그러나 1939년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지하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던 영국은 돌연 유대인들의 이민을 제한해버린다. 그곳에 있는 팔레스타인 아랍계 사람들이 자기들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우리 땅을 유대인들에게 뺏기겠다.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서는 유대인들의 이주가 늘어가는 만큼 아랍인들이 느끼는 위협은 커져갔다. 유대인들이 막 2만 명, 300명 몰려드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글자를 써붙여요. 이스라엘 그 생활과 이스라엘 음식과 이러면 유대 민족 문화로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엄청나게 난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막 들어갔어요. 그러자 나중에 1930년대 40년대에 가서는 영국이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아예 이제 못 들어오게. 팔레스타인 주변에 있는 아랍국들은 대부분 석유 산유국이었다. 모든 아랍국들은 유대인들의 팔레스타인 이주를 반대했고 영국은 이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었다. 아랍의 편을 든 영국의 이민 제한 정책. 유대인들은 항의 서한을 보내고 거리 시위를 벌이며 이민 제한 정책의 철회를 요구했지만 영국은 유대인들의 항의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아랍인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몰아내기 위해 더욱 거센 위협을 가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33년 히틀러가 독일을 통치하면서 더욱 극심해진 반유대 정책은 1939년에 접어들면서 절정으로 치솟고 있었다. 독일 나치의 박해를 피해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서려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지만 배는 항구에 정박하지도 못한 채 영국군에 의해 강제 추방되어졌다. 독립을 꿈꾸던 유대인들의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림과 동시에 그 자리에는 절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다. (1939년)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2차 세계대전을 통해 인류 역사에는 전무후무한 대참극이 기록되어진다. (1933년) 독일의 새 총통으로 선출된 독일 나치당의 아돌프 히틀러.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굴욕감과 수치감에 침체됐던 독일 사회 분위기를 제국주의 야심을 이용해 전환시켜 나갔다. Heute
weiß es das ganze Volk. Unser Wille war härter als die deutsche Not. Nach 15-jähriger Verzweiflung hat ein großes Volk wieder Trieb gefasst. 제국주의 야심을 키우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국민의 힘이 모아져야 했는데 히틀러는 이를 위해 독일 민족만의 우월성을 내세운 민족주의 정책을 내세웠다. 무슨 말이냐면은 게르만 민족은 하늘로부터 선택된 백성이다. 다른 모든 민족은 게르만 민족을 위해서 존재한다. 히틀러가 주창한 민족주의 정책의 파급 효과는 실로 무섭게 번져나갔다. 독일인들은 오로지 독일 게르만 민족만을 생각하게 됐고 다른 모든 민족을 척결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지구상에서 씨를 말려야 할 존재로 치부됐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as nicht das Judentum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We couldn't go to parks. They started riding on the benches in 1935. They wrote on the benches, nicht für Juden, means not for Jews. Once the German came in, everything changed overnight. Immediately, loudspeakers and posters all over. Jews cannot work as doctors. Everybody who had office job, government job is out. When Hitler began to persecute us and separate us and marked us with armbands and stars of David. And when this happened, I felt a great deal of rejection. And I can remember saying and thinking to myself, why was I born Jewish?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독일인들의 행동에는 거침이 없었다. 유대인 가게는 약탈됐고 이유 없는 폭행이 계속됐으며 유대교 회당은 불에 탔다. 이 같은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사회를 떠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독일을 떠나기 위해서는 독일 정부에 돈을 지불해야 했다.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하며 다가서는 불안한 기운에 수많은 유대인들은 재산과 명예를 모두 버리고 옛 고향 땅으로 향했다. 그런데 독일인 아내가 있다든지 또 바꿔서 정든 독일인 남편이 있어서 유대인 여자가 못 떠났다든지 또 그런 여러 가지 아버지가 여기에서 몇 년 동안 독일에서 교수를 했는데 그 업적을 어떻게 가?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가 모은 골동품이 아까워서도 못 가는 무엇인가 그 사유에 애착이 있던 사람들 못 떠난 겁니다. 미련과 연민 그리고 애착.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독일 사회를 떠나지 못한 이들은 결국 유대인 수용소 게토에 갇히게 됐다. 독일은 전쟁에서 승승장구하며 유럽을 점령해갔다. 이와 함께 유대인들에 대한 핍박도 유럽 사회 구석구석으로 뻗쳐지게 됐다. 그리고 그만큼 게토에 갇히는 유대인의 수도 늘어만 갔다. When we came into the Warsaw Ghetto, you saw already people dying in the street. It was not a nice picture, If you put 500,000 people in a ghetto and you don't give them people that went to work, the only rations they gave you, even a child couldn't survive.
6 or 7 o'clock in the morning. I think we got either a piece of bread in the morning and a bowl of soup when we came back from work. And we worked 12 hours. And we just slept on bare wood. There was no blankets or pillows or anything. And there was no sanitary, there was no water, there was no soap. You were allowed to go wash up quickly once a day, and that was it. 2차 세계대전이 극점으로 치달으면서 독일은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이때 게토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은 짐승처럼 기차에 실렸다. 기차 안은 숨이 막힐 듯 찜통처럼 더웠고 견디기 힘든 악취가 코를 찔렀다. Somebody was screaming that somebody died or something, and they still didn't open the doors. So it was just a horrible trip that I want to forget. I can't. I don't want to forget, but I want to forget. Thousands of people were pouring out of this train. The train had no end. I couldn't see the end of it. And there was tremendous chaos. Children looking for parents and mothers calling their children's names. It was impossible to find anybody. 기차의 선로가 끝나는 곳. 그곳은 아우슈비츠 학살 수용소였다. 2차 세계대전이 남긴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참극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Nobody. And then you see all the strong people on top and all the weak people on the bottom. And the strong ones on the top, he says, they have stomachs full of air or something. You see people that scratched on the walls because they want to get on top of each other. The last death fight, you know, the fight for against the death. 독일이 패망하여 끝이 난 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함께 유대민족의 대학살도 끝났다. 연합군이 아우슈비츠를 점령했을 때 온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산자와 죽은 자가 구분되지 않는 처참한 현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은 무려 7년 동안 갇혀 있었다. 당시 유럽에는 약 1,000만 명가량의 유대인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이들 중 상당수 유대인들은 자신이 유럽인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이미 유럽 사회에 뿌리를 내리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유대인의 피가 섞여 있다는 이유로 나치에 의해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 홀로코스트는 유럽의 유대인들을 거의 몰살시켰다. 특히 폴란드, 소련, 헝가리, 루마니아, 독일 등지의 유대인들은 멸절된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히틀러의 민족주의 정책은 600만 유대 민족을 가스실의 연기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했다. 그때 600만 학살 죽은 유대인들 중에서 13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우리가 역시 갈 곳은 우리들의 나라, 우리들 땅뿐이 없구나. 좋든 싫든 간에. 이것이 우리가 쭉 얘기하는 이스라엘 국가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인 하나의 국민을 이스라엘로 이렇게 끌어들이는 하나의 큰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없었다면은 이스라엘 국가 건설이 가능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죠. 국민이 없는 국가가 있겠습니까? 홀로코스트를 겪은 유대인들이나 민족의 처참한 현실을 지켜봐야 했던
모든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자신들을 보호해줄 국가의 소중함이 뼛속 깊이 새겨졌다. 유럽 사회에 정착하여 유대국가 건설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도 고향 땅 시온으로 돌아가려는 열망이 가득 차게 된 것이다. 비로소 한마음이 된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으로 물밀듯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국가의 주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다시는 홀로코스트와 같은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조성되어졌다. 민족의 종말을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유대민족의 씨를 말린 대재앙 홀로코스트가 아이러니하게도 이스라엘 독립을 앞당기는 기적을 낳고 있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1947년 11월 29일) 팔레스타인 내 이스라엘 자치국가 건설 문제는 유엔 총회에 상정됐다. 당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며 일치단결한 아랍국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석유 이권을 내세우며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을 압박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지원할 경우 석유에 관한 이권 접근이 끊어질 수 있는 상황. 유엔 총회에 참석한 국가들은 굳이 아랍과의 사이가 멀어지면서까지 이스라엘의 독립을 승인할 필요가 없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건 유대인들의 억제예요. 어떻게 한 나라에 두 국가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 독립을 승인한다면 아랍 석유의 접근이 어려워질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홀로코스트를 겪은 만큼 독립할 자격이 있습니다. We will start it now. Afghanistan, no. Argentina, abstention. Soviet Union, yes. United Kingdom, abstain. United States, yes. יהודים בכל העולם עצרו את נשימתם. רתוקים למקלטי הרדיו. 찬성 33, 반대 13. 유엔은 개표 결과에 따라 이스라엘 독립을 승인합니다. 찬성 33, 반대 13.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결과였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1947년 11월 29일 마침내 이스라엘은 독립국가를 선포할 수 있는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드디어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다. 1947년 11월 달에 그 유엔 결의가 있으면서 이스라엘이 사실은 독립을 자체적으로 선언을 했죠. 그러나 이제 그때는 영국이 통치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성립이 안 돼 있었죠. 그리고 또 아랍은 여전히 그걸 반대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948년 5월 14일 날 와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이 이제 독립 선언을 하게 된 겁니다. 아랍국들에게 있어서 유엔의 결정은 아랍의 의견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다.
네, 그 나눠진 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현대적인 국가로서는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조각지를 이렇게 갖다가 헝겊자가리 이어놓은 것 같은 그런 데니까 그것이 서로가 국방을 한다든지 이러기에는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서 그 분화란이 설정이 됐죠. 아랍연합국들은 유엔의 결정에 승복하지 않고 팔레스타인 땅을 위임 통치하고 있던 영국군이 철수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영국이 철수함과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해가지고 이스라엘 무장을 해제시켜서 아랍 국가로서 통일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반대하려면은 영국군이 철수해 완전히 무력을 이제 해주고 나갈 때 그때 해야 하기 때문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독립을 선포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그 세계의 여론은 영국이 철수하고 나면은 분명히 팔레스타인들이 그 힘으로 유대인들 너희들을 다 쫓아내고 저 지중해 바다 속으로 다 이렇게 집어넣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고 있으니까 빨리 팔레스타인에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그 나라 밑에 체제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권유를 했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다. 우리가 이제는 딴 데 갈 수도 없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세워야겠다. 그래서 이제 1945 5월 14일 날 독립을 하면서 동시에 독립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나라 없이 떠돌며 모진 박해와 핍박, 학살을 경험했던 유대인들은 전쟁을 통해 죽을지언정 아랍연합국의 위협에 굴복할 수는 없었다. 분명 이 기회는 몇천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다시 없는 절호의 기회였다. 당시 일부 지도자들은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유대인들 다 해봐야 65만인밖에 안 되지 않는다. 전쟁이 나면 이스라엘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그거 좀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벤구리온을 비롯한 유대 민족의 지도자들은 지금이 바로 그 적기이다. 이것이 몇천 년 만에 한 번 올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언제 있을 수가 있을지 모른다. الحكمات مدينة يهودي في هرب الحياة في مدينة الحياة 1948년 5월 14일 벤구리온 수상은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이 독립국가가 되었음을 선포했다. 길고도 험준했던 고난의 세월 끝에 비로소 이스라엘 독립의 수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전 세계 언론은 즉시 이스라엘의 독립을 앞다투어 보도했다. 국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 1900년 동안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 재건 이상이 시온주의 운동을 통해 깨어나면서 유대인들은 1차 세계대전을 통해 얻게 된 벨푸어 선언을 통해 잃어버린 영토에 들어설 국제적 명분을 갖게 됐다. 이후 2차 세계대전 때 겪은 홀로코스트는 분명 절망의 대재앙이었지만 그 환란은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대인들의 발걸음을 팔레스타인으로 향하게 했다. 그리고 국가 구성의 마지막 보루였던 주권은 1948년 아랍국들의 위협 속에서 전쟁을 불사하고 독립을 선포함으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이 이러한 역사 속에 독립하기까지 소요된 시간은 불과 50년. 1900년간 아무 움직임이 없다가 불과 50년 동안 이루어진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치밀하게 연이어진 이스라엘의 독립 역사.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였다. 세계 역사상에 한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다가
2000년 만에 조국을 광복한 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2000년 전에 삼국시대에 해당됩니다. 지금 만주의 대륙에 가보면은 우리 선조들이 다스리던 땅 유적, 흔적 많습니다. 왕궁터도 있고 뭐 광개토대왕 비뿐만 아니라 다른 비석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기 가서 태극기를 꽂고 나라를 건설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종교인이건 비종교인이건 간에 이스라엘의 독립은 기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19세기 말에 유대인에 대한 핍박과 학살,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역사상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낮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그런 사례가 세계 역사상 없다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로마를 통해 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이루셨듯 하나님께서는 우연과도 같은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살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이루셨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다가 다시 독립케 한 것일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가 다시 독립하는 시점,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시기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재림의 시기,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하시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움직여 가셨던 것이다. (1948년) 벤그리온 수상의 독립선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독립선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지막 재림 그리스도의 임하심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하나님의 나팔소리였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리라는 예언을 이루기 위해 호정령을 반포해 온 나라를 움직이셨던 것처럼 1948년 예수님의 재림 시기를 알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통해 전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셨던 것이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뜻,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독립 속에 숨겨져 있었던 무화과 나무의 비밀이었다.